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2014년도 지방직 7급 11번부터입니다. 11번 보시면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은행 확보 수단에 대한 내용이죠. 실효성 확보 수단. 두 개로 나누시고 전통적 은행 확보 수단이 있고 새로운 은행 확보 수단이 있고 전통적 은행 확보 수단 다시 행정 강제 하고 행정벌 구분이 되고 다시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강제 집행 즉시 강제 사전의 의무를 부과하냐 부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강이직 이렇게 들어가죠. 행정 대집행하고 행정상 강제 징수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직접강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다음 즉시강제는 시간상 사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하고 성질상 사전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행정벌 들어가면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나눠지고 이제 새로운 의무학부순들 쭉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갔을 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거죠. 헌재 거. 행정청은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판시했던 사건이고,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요 대집행이 안 되는 걸로서 부작위의무 위반이나 비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만 의무 부과가 된다라고 전통적으로 보아왔었는데, 이렇게 보는 이것이 이행강제금의 제도적 본질은 아니다. 이것이 제도적 본질의 문제가 아니므로 대체적 자기의무도 가능하다.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바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얘는 불법 건축물이죠. 불법 건축물이니까 부작위의무 위반의 문제에 해당할 것이고, 일로 넘어가려면 전환명령이 필요하다. 전환명령이 필요하죠. 자기의무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이 철거명령, 전환명령도 당연히 법률여부 원칙에 따라서 법적 근거 필요하고 전환규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반법이 있으니까 행정대집행법을 근거로, 그 다음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 없으니까 개별법을 근거로 건축법 80조 얘기하는 거죠. 에 따라서 둘 다 우선 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둘 중에 무엇을 사용할 것인지는 선택재량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둘 다 했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다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중처벌금지 위반은 아니다.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다까지 같이 정리하시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만들어졌고, 과태료법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죠.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실효되는 것이고, 그러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물론 이거는 결정 방식이었었고요. 결정 방식, 여기에 검사가 들어가게 되죠. 검사가 들어가게 되고, 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다. 아무런 권한 없이 국유재산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행정대집행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법에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있고,
명문 규정이 있고 그 다음 이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일반재산까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일반재산, 사물인 일반재산에까지도 행정대집행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유재산이라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민사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민사송의 방법. 타력강제력의 행사죠. 법원의 힘을 빌리는 타력강제력의 행사는 보충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다. 행정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효력이죠. 현실적 행정행위가 아닌 법령상의 책임자로 규정한 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직접적 행위자, 법규 위반 행위자. 법규 위반을 직접 한 법규 위반 행위. 법규 위반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사용주, 법인 포함하시고 에 대해서 행정법규 그 위반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가 있다죠. 틀린 거고. 그래서 행정법규 위반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법 쪽에서 법규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제재 처분을 한다. 제재 처분을 한다는 뜻은 뭘 말하는 거냐면 법규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추상적 경찰 책임 얘기하는 것이고 법규 위반 행위하면 바로 추상적 경찰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재 처분을 통해서 구체적 경찰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네. 여기서 말하는 법규 위반 경찰 책임이라는 것은 이 경찰 책임은 요거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 처분은 전부 다 객관적 책임을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CF 행정벌로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얘들은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죠. 요구하고 일반적인 제재 처분과 비교하시고 그 다음 문제.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에 대한 설명 이제 우선은 강론인데 지방자치법 문제인데 우리 쪽에 해당하는 것만 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기하는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이거는 총론 파트니까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26조, 107조, 172조 세 개로 움직이고 지방자치법 26조, 107조, 172조 이렇게 가게 되면 26조 사망하고 107조 1항 그 다음에 107조 사망하고 172조 사망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얘네 둘은 제2요구 규정입니다. 제2요구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해서 보내게 되면은 제2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쪽은 조례안 이쪽은 지방의회의 의결 전반 그러면 조례안 의결이 포함되죠. 그렇게 되면 26조 사망이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107조 1항에 대한 특별 규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26조 사망 적용을 시키게 된다. 그 다음 이 의결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는 재의결 조례안에 국한된 거 아닙니다. 조례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재의결 전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관할 법원이 대법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사망을 준용하라 172조 사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로 내려가게 되면 똑같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이 1심 법원이고 얘가 최종심이다. 그래서 얘가 1심 법원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더불어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20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준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는 거죠. 이거를 다 적용을 해서 대법원이 1심 법원이고 20일 안에 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된다. 조례안은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해야 된다. 몰라도 되시고요. 이건 강론 부분이고 조례안은 전체로서 하나입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정은 존재할 수 없고 이건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강론 파트.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가 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라면 조례 제정 개폐를 누구가 요구해서? 주민이 요구해서. 주민이 요구를 해서 조례 제정 개폐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지방의회에다 부의하는 거 맞는데 강론이고 조례 그 자체가 직접 주민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를 한다면 그러한 조례는 그 자체가라는 뜻은요,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별도의 법 집행행위, 별도의 조례 집행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처분적 조례다. 처분적 조례에는 협의의 처분적 조례 말고 집행적 조례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요. 집행적 조례, 형식적 행정행위죠. 한미약품 사건, 한국 릴리 사건. 주민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면 그 조례는,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거 우선 맞고요.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거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판례가. 한미약품 사건하고 한국 릴리 사건은 법규 명령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던 사건이고요. 처분에 해당을 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엄밀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엄밀하게 틀린 얘기인데 지금 두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한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건 교수님이 뭘 모르셔서 이러시는 거고 저 정도면 그냥 맞게 해주시고요. 조례나 법규명령 이와 같은 것들 법률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명령, 법규명령 조례 포함해서 얘네들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결코 명백하지 않습니다. 결코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면 기각될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두밀분교 폐지조례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교수님이 공부가 덜 되셔서 저런 거고 그 다음 중 판례에 의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의 등재자 성명 삭제 행위 이건 경찰 공무원이었죠. 이건 경찰 공무원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시험 승진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들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교육 훈련을 시키면 시켰지 시험으로 승진시키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긴 한데 저거는 옳은 방법은 아닌데 시험 승진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합격했다.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만약에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그러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진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제외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여기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사람들을 저 승진 후보자 명부에다가 그냥 등재를 시켜놔요. 그냥 기록만 해놓는 겁니다. 편의상 기록만 해놓는다.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단순한 내부적 준비 행위라고 하죠. 머리로 기억할 수는 없잖아. 그냥 어디다 써놓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냥 써놓는 건데 써놨다가 근데 여기서 감봉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거죠.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써놓은 걸 심심해서 지운 거예요. 그냥 지운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게 삭제됐다고 해서 승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삭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쓴 겁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 위반 신청에 대한 입원권자의 거부행위.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는 입안 제한권, 도시계획의 재정이든 아니면 변경이든 등에 대한 입안 제한권 규정이 있죠. 도시계획 입안 제한권 규정이 있다. 따라서 행정계획인데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되는 케이스죠. 여기서의 도시계획은 처분 맞고 처분에 대한 거부고 신청권이 문제가 되는데 그 신청권을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는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법규상 신청권입니다. 법규상 신청권인데 판례는 정신 못 차리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쓰다 보니까 판결문을 조리도 포함을 시켜놨죠. 조리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그냥 심심해서 그런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법에 근거해서 인정되는 신청권입니다. 지적공부 소관청에 토지대장 직권말송회 대장 이런 거 나오면 우선 토지, 건물 이렇게 있죠. 토지하고 건물, 토지 같은 경우에 지목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라거나 건물이라고 하게 되면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라거나 이런 것들은 지목을 대지로 안 바꾸면 건물 못 짓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안 하면 사용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 행사에 당연히 제한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거부 처분이 맞죠. 거부 처분이 맞고, 다만 이제 토지대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대장인데, 이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변경, 토지 소유자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이거는 거부 처분이 아니죠. 이거는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토지대장에서 이름을 바꿨다 안 바꿨다 가지고 소유권의 실체적 권리가 바뀌는 건 아닌데 직권말소는 안 되죠. 직권말소 해버리게 되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가 처분이다. 토지대장 쪽은 두 개를 비교하고 직권말소만 인정하는 겁니다. 소유자 변경은 인정 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표준약관 너 써라 이렇게 통지를 받게 되면 저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만들 때는 그 사실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권장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행정지도가 아닐까? 행정지도라면 처분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다른 내용의 약관 부분에 대한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하죠. 그럼 뒤에 쪽에 뭐가 있어요? 불이익조치가 있죠. 불이익조치.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48조 2항에 따라서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반대로 쳐서 불이익조치가 있으면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고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인정되죠. 세무서장의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행위, 과세표준의 결정이 있으면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부가처분이 나오죠. 부가처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부가처분이 처분이고요. 이 부가처분이 처분인 것이고, 얘는 내부행위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과세표준이 잘못 결정이 돼가지고 금액이 잘못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쟁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 위법을 다툴 수 있다. 여기에 위법이 있으면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다. 부가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해서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을 다퉈야 되는 것이지, 과세표준 결정에다가 쟁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조, 5조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5조, 2조는 과실책임, 5조는 무과실책임, 2조는 행위책임, 5조는 결과책임, 이렇게 되죠. 행위 자체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누구 입장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집행하면서 요건이죠. 집행하면서 요건인데, 여기서 실질설과 외형설에 학설 대립이 있고,
통설 판례는 외형설 입장이고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면 충분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통설 입장이고, 주관적으로 직무행위에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행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건데 교수님 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고요. 저건 완전히 틀리신 건데 그러려니 하시고, 집행하면서까지 포함해서 직무행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직무행위의 의사 이것도 불문하고 세 개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실제 직무행위인지도 불문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것이 직무의 권한 범위에 있는지도 불문하고, 실제 직무행위인지, 그 다음 직무행위에 의사가 있는지, 직무의 권한 범위 내인지 전부 다 불문하고, 외관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직무집행으로 보여지면 충분하다. 가해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요, 이거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적극적 요건이죠. 적극적 요건이면 피해자, 원고 쪽에서, 피해자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타정이 없는 한 공무원 행위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당연히적 법이죠. 이건 뭐 하나만화송입니다. 하나만화송이고, 이건 뭐 하하한테나 시킬 얘기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 책임. 이걸 결과 위법에 대한 문제로 보려고 하는 거죠. 2조는 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관적 과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5조는 결과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죠.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령 위반과 관련해서, 위법성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 학설이 법령 위반과 관련돼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고, 여기서 협의의 행위 위법성설하고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하고 결과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 말은 손해가 발생했다. 물론 수인 안 된다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그 얘기는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런 건 결과 위법성설. 이거는 결과 위법이 아니라 행위 위법이고, 국회가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특수한 경우 얘기하는 거죠. 국회 입법, 구체적인 의무. 반대말은 일반적인 입법 의무. 일반적인 입법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나 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라는 뜻은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이 포인트고, 법령 위반이 인정된다. 법령 위반과 관련돼서 특수한 사안은 첫 번째 국회 입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법관의 재판이 있고, 국회 입법 같은 경우에는 자귀, 그 다음 부자귀가 위법해질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안 위법하고 예외적으로 자귀가 위법한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국회 입법 작용이 위법해질 수 있고,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법해질 수 있고, 법관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해질 수 없는 이유는 시정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권리구제는 시정 절차, 심급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얘는 부당한 목적.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 엠비바이트 친구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국회의장의 처분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된다.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는 게 맞죠. 의장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닌 거고, 비슷한 게 여기서 장이 여기에 있으며 장이 여기서 있다. 여기다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대통령, 장이 여기에 있다. 대통령이 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국무총리가 이낙연이죠. 이낙연 안 되고 소속 장관. 소속 장관한테 그 사무 소속 장관 주무부서한테 보내는 거고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법 39조 행정소송법 39조에 당사자성의 피고 적격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여기서 국가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하고 기타 공법상 법인, 기타 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주체 남아있는 놈은 당사자성의 피고는 권리의무주체고 행정청이 아니고 행정주체죠. 여기 얘는 공무수탁사인이죠. 얘는 공무수탁사인 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행정주체 전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처분 등이 있은 후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승계되었다 하게 되면은 승계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거는 행정소송법 13조 1항 단서에 나오는 거죠. 본문에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그 다음 단서 부분에 승계청 나오고, 2항에는 행정청이 소멸했을 때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가 2항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13조 1항 단서.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권한이 그 고지 권한이 승계된 거에 대한 판례 얘기하는 거죠. 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등록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저작권 등록 사무는 원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부 장관 권한인데, 이거를 지금 이 친구한테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권한을 위임을 해놓은 것이고, 그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위원장이 되려면 이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라거나 노동위원회의 처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얘들은 독립규제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피고가 위원장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자체가 합의제행정청, 얘가 합의제행정청으로서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것이고, 시도의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에 관한 조례, 교육사무죠. 조례는 조례인데 교육사무에 대한 문제다. 교육사무에 대한 문제면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대한 의사표시권한, 즉 공포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공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게 아니고 교육감이 갖게 되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감도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안에 공포권은 교육감이 있으니까 두밀분교 폐지조례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16번 행정재량에 대한 설명. 행정재량은 일반 재량 말하는 거죠. 경찰 재량하고 계획 재량과는 조금 다른 거죠. 일반적인 재량 행위를 말하는 거고,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를 원형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원형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익 형량을 해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허가권자의 불허가 조치. 이거는 고분발굴 허가 얘기하는 거죠. 고분발굴 허가는 공익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 배웠죠. 재량행위. 재량권 행사를 하면서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 공익을 고려해가지고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하죠. 재량행위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형질 변경 허가,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죠. 똑같은 거 56조의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신축, 토지형질 변경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토지형질 변경이고요. 절토, 성토 이런 거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예외적 허가고 얘가 예외적 허가고 이게 재량행위니까 토지형질 변경 허가는 그 일부 내용이니까 똑같을 테고,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부관을 붙인다. 재량권의 행사.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권 행사하는 거죠. 재량권 행사. 재량행위면 되죠. 재량행위가 맞고 그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 재량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무엇도 정할 수 있고 판단 기준으로서 재량 준칙이나 규범에서 규칙 같은 거 제정하는 것도 재량이고요. 법령에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임의적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 감경 사유가 있다. 일반 기준 얘기하는 거죠. 일반 기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미흡한 처분이 되는 것이다. 감경 사유를 적용하는 게 맞을까, 적용하지 않는 게 맞을까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인했죠. 오인했으니까 이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재량의 남용 사유죠. 남용 사유 일반 원칙 중에 비, 병, 신, 자, 목, 동, 부, 실, 사. 지금 4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정확한 제시는 없긴 한데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목적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오인에 우선 사실오인으로 볼 여지가 커 보이고요. 재량의 불행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재량의 불행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어쨌든 맞는 말이고 위협한 처분이 아니다. 틀린 말이죠. 처분이다죠. 재량의 하자가 인정됐죠. 재량의 하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구역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 개발행위 허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들어가게 되면 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린벨트법이 따로 있고 그린벨트법 제12조에 따르게 되면 건축행위 등이 전부 다 제한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건축행위 등을 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죠. 예외적 허가 맞고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며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걸려야만 재량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다음 문제.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에 그 확정력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확정 판결의 효력은 불자 판형 세속이죠. 불자 판형 세속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정력이죠. 판결이 확정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정력이 되는 것이고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법률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불은 불가쟁력이죠. 불가쟁력. 자는 불가변력, 자박력이죠. 자박력.
판은 기판력이죠. 기판력. 형은 형성력이죠. 형성력. 세는 대세효고요. 예, 속은 기속력이죠. 여기서 확정력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확정력하고 처분의 효력, 확정력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여기에는 순수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재결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재결도 포함을 시키고 행정심판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 확인이니까 얘까지 포함을 시키고 이 부분에 확정력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 얘가 형식적 확정력이고 얘가 실질적 확정력 끝에 거니까 실적 확정력이고 처분 같은 경우에는 불가증력이 있고요. 불가증력, 형식적 확정력, 불가변력, 자박력이죠. 불가변력 있고요. 이거는 없죠. 이건 없고 재결에도 없습니다. 재결에도 없고 얘가 형식적 확정력, 얘가 실질적 확정력 이렇게 되죠. 존속력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고요. 확정력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 재결의 이유 모순, 인용을 했던, 기각을 했던, 각하를 했던 그 이유의 모순이 있다면 그럼 재결만의 위법이죠. 재결만의 위법이니까 고의한 위법이 맞는 것이고 그러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다. 불복을 하게 되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처분 취소송, 처분 취소 소송 뿐만 아니라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그 취소를 구할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내용 몰라도 이게 고의한 위법이라는 사실을 몰라도 틀렸죠. 몰라도 틀렸죠. 처분 취소과 재결 취소를 동시에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죠. 원처분의 하자든 아니면 재결의 고의한 하자든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원처분 중심주의 얘기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한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 서울대학교 입학허가 결정. 입학허가 결정은 영조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죠. 특허 처분에 해당하는데 불합격 결정, 합격 결정이 저거니까요. 입학허가 결정이 합격 결정이죠. 합격 결정, 입학허가 결정, 즉 서울대학교 합격 결정. 합격 결정이 특허고 그러면 저건 거부 처분이고 소송의 계속 중에 당해 연도의 입학 시기가 지난 경우에 당해 연도의 입학 시기가 지나면 절대로 입학을 못하는 건가? 입학 가능성을 보시면 되죠. 입학 가능성.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 그렇죠. 다음에 입학하면 되죠. 익년에 충분히 입학 가능하죠. 그 해에만 입학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에 입학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소외이익이 인정이 되고 제재적 행정처분에 가중 요건이 붙어 있는데 장래 위험 문제죠. 불형인 시행규칙이 규정이 되어 있다. 내용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 재량준칙이죠. 재량준칙. 내용은 재량준칙으로서 행정규칙인데 그런데 형식은 시행규칙 법규명령이죠. 그러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되는데 판례에 따르게 되면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보죠. 그럼 얘는 법이 아니고요. 얘는 행정규칙이고 법규명령이 아닌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 가중된 재처분을 받을 불이익 이것은 장래 위험이 법률상 위험이 아니고 사실상 위험에 불과하죠. 법이 아니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재처분의 선행처분의 취소를 갈 법률상이익이 있다. 옛날에는 없다. 지금은 있다죠. 과거에는 뭐라고 봤었다? 법률상 위험이 있을 때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인정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행정규칙이라고 할지라도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부 구속력은 인정이 되고요.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에 따랐을 때 저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현실적인 위험이고 또한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특정된 구체적인 위험이 맞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니까 소외이익이 인정될 수가 있다.
18번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현행법 이름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이 가지는 징수권은 사법상 채권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아니죠. 만약에 얘가 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다. 허위 등 이런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했는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알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취소 처분을 해야 되고, 취소 처분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반환 명령을 해야 되고, 이 반환 명령에 따라서 급보 의무가 상대방한테 부과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반환을 안 하면 저 보조금법의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수가. 그러니까 지급 결정을 하고 나서 처분이죠. 취소 처분을 하고요. 처분이죠. 얘는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었으니까 얘는 직권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직권 취소가 되면 소구표 인정되죠. 위성소 적발장 소구표 인정되고, 그럼 처음부터 보조금은 지급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전액 다 내놔라 라고 하면 이거는 급보함명이죠. 급보함명. 그리고 나서 강제징수가 됩니다. 강제징수가 되니까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죠. 자력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하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타력강제력의 행사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은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 이 법은 국가 쪽입니다. 이 법은 국가 쪽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쪽에서 뭐 지방자치단체라거나 다른 법인 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쪽은 이건 무조건 국가 쪽이고요. 무조건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2조에.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는 건 맞는 얘기고, 이건 법 내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조례 뭐 이런 것도 적용되는 겁니다. 보조금법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사립학교 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채권은 성질상 양도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고요. 사립학교, 이거는 뭐 교육에 쓰려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딴 사람한테 주거나 그럴 수는 없고, 보조사업자가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 적발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을 가학상 행정의 직권 취소죠. 허위의 방법이니까. 허위의 방법은 위법한 겁니다. 지급 결정이 잘못된 거다. 공물법은 강론인데 총론과 관련된 것만 보면, 도로법상 도로사용허가 비교하시면,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계속적 사용의 문제고 이것은 특허다. 과학상 특허죠.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이런 건 특허고, CF 그게 아니라 도로사용허가 이렇게 들어가면, 도로사용허가는 일시적 사용에 대한 문제로서 이것은 과학상 허가죠. 과학상 허가. 도로의 일반 사용을 위한 곡물의 허가 사용에 해당한다.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허가 사용이든 특허 사용이든 간에 전부 다 특별 사용이죠. 곡물의 특별 사용 관계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일반 사용 절대로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 일반 사용이라고 해놓고 허가 사용이다. 이건 원래부터 특별 사용인데 아예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요. 원래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 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자기한테 되는 건 맞긴 한데,
맞긴 한데 비교를 해보면 국가 소유의 재산, 행정재산, 곡물이죠. 행정재산은 가학상 곡물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은 가학상 사물에 해당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법상 거래 대상이 사법상 거래의 대상, 즉 매각을 할 수가 있느냐 보게 되면 법에 국유재산법도 공유재산법도 둘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사건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일반 재산만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 취득시효 시효 취득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고 얘는 시효 취득이 되는 거고 행정재산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하려면 곡물이 사물로 전환이 돼줘야 되고 곡물의 사물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이 되려면 곡물이 소멸이 되어야 됩니다. 곡물이 소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멸이. 그러니까 공용물은 그 성립에 있어서 공용 개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될 점은 이거는 일반적인 곡물이 아니라 공용물입니다. 공용물 그 성립에 있어서 공용 개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건 맞는 말입니다. 공용 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사적 요소로서 공용 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멸에 있어서도 별도의 공용 폐지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곡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공공 용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물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존곡물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는데 곡물의 사용관계는 보통 이쪽에서 발생하고 이쪽에서 발생하는 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의 경우에만 곡물의 사용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얘들 같은 경우에 그 곡물이 성립할 때 소멸할 때 여기서 인공곡물이 있죠. 인공곡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곡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용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형체적 요소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보시고 의사적 요소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보시게 되면 형체적 요소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의사적 요소만 봅시다. 의사적 요소 곡물의 성립과 소멸 형체적 요소는 당연히 얘는 필요하죠. 인공곡물이니까 인공을 가해야 되는 거니까 도로 아스팔트 깔아야 되겠죠. 형체적 요소 필요 없고 바다나 산, 하천 이런 건 만드는 문제가 아니죠. 얘는 자연 상태 그대로 제공되는 곡물이란 말이에요. 이명박 이런 애들이나 미쳐가지고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그냥 미친놈이죠. 여기는 아니고 공용물은 인공곡물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형체적 요소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얘들이 성립되고 소멸된다라고 했을 때 성립되고 소멸이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이제부터 이건 곡물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나, 즉 공용 지정 얘기하는 거죠. 성립이라고 하게 되면 공용 지정의 의사표시, 그 다음에 소멸이라고 하게 되면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냐. 인공곡물은 공용 지정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없애버릴 때도 공용 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자연곡물은 이제부터 곡물이야 라고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필요가 없고, 하지만 소멸할 때는 이건 이제부터 바다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 공용물은 누가 쓰는 겁니까? 공용물은 행정주체가 쓰는 거죠. 공무원이 쓰는 거죠.
행정 주체가 자기가 쓰는 건데 이제부터 이거 내가 쓸 거야 라고 말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쓰면 돼요. 자기가 만들어 갖고. 소멸할 때는 이제부터 이건 곡물이 아니야 라는 걸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말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공용물. 지금 문제는 공용물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잘 안 나오는 부분이고, 공용물은 그 성립에 있어서 공용 개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치? 공용 지정은 필요가 없는데 소멸에 있어서는 별도의 공용 폐지가 필요하죠. 필요한 거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제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을 한 경우에 행정재산은 매각의 대상이 아닌데 그것을 매각을 해버렸다. 그럼 사인 간의 매매계약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아니죠. 이거는 절대 매각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 매각해버리면 대통령 어디서 살아? 이거 매각하면 매각은 바로 무효.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바로 무효가 되고. 네, 20번은 강론입니다. 완전한 강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